이제 뭐 곧 아시다시피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선거는 창원 성산 지역과 예. 그리고 통영 고성 예. 두 군데인데요. 예. 저희가 엊그저께 이제 뭐 젊은 후보를 하나 창원 성산 예. 지역에 후보를 확정했고 예. 통영 고성은 사실 지금 뭐 인물을 물색 중에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면 뭐 창원 성산 지역에 좀 저희가 당력을 집중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보자라는 좀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당이 뭐 이게 작년 2월 달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됐지만 예. 상당 기간 사무실도 따로 쓰고 예. 사무처 직원들도 별도로 운영하고 계좌도 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을 9월 10일쯤 지금은 통합됐죠. 예, 제가 이제 사무총장 되고 그 어. 이전에 이태규 총장이 전 작업들을 했었고 네. 제가 그것을 이제 10월 초에 부서 재배치 전면 배치하면서 통합 인사명령을 내고 저쪽 구 바른정당 쪽 당사는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완벽하게 통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 당이 뭘 하면 꼭 결론이 안 나서 네. 다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좀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예. 상당 기간 6.13 지방선거 이후에 뭐 스스로 했던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나 있었던 유승민 대표가 예.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서 자기의 뜻을 밝혔고 또 그 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이 속내를 좀 허심탄회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들 이렇게 교류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 의견들이 좀 달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그것이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이 되던 안 되던 간에 어쨌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현재 문제이니까 그것을 그냥 회피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활발하게 내년 총선이 일단 뭐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럼 뭐 오신환 너 내년 총선 바른미래당 3번 달고 그러면 관악에서 승리할 수 있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을 때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의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봐서도 사실은 그 오히려 저는 뭐 과거 새누리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무슨 이거 저희 당은 그래도 어떤 계파적 갈등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생산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노선을 갖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를 배척하고 소위 말하는 친박과 비박과의 어떤 갈등 싸움, 계파적 갈등 이런 것은 제가 그 안에 있었지만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스펙트럼 속에서 또 아니면 뭐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봐도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 아니면은 저 민주당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간극은 오히려 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정책적인 아젠다 이슈로 들어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다만 그 용어적 사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논의를 할 때 개혁적 보수 세력과 합리적 중도 세력이 통합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대언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도 개혁 그러니까 개혁 보수 정당,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것이 유승민 전 대표의 의견입니다. 근데 다만 안철수 대표가 그 이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사실은 그건 누가 위임해 준 것이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정강정책이나 당원당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그 갈등이 좀 있었어요. 초기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에 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오히려 다 드러낸 상태에서 출발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여전히 저는 어쨌든 두 분 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선언했던 그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적 보수 세력과 합리적 중도 세력이 만나서 그 통합을 이룬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상 나는 진보 세력이다, 나는 중도 세력이다, 나는 보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들. 그것 또한 우리 내부의 현실이니까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제가 연찬회 이후에 오히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내년 총선까지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것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원심력 작용해서 이게 금방이라도 이게 깨져가지고 흩어질 것 같기 때문에 국민들도 지지하기가 어렵고 지역에서 당원 모집하려고 해도 아 니네 이제 곧 없어질 당인데 무슨 당원 모집이냐라는 어떤 일종의 조롱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오히려 힘을 응축하고 지속 가능하게 정당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이 저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념의 어떤 논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걸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보면 그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심판해서 민주당을 대체해서 한국당을 심판하는 정당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대체해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쨌든. 얼핏 보면 비슷한 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대체를 해서 한쪽을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보수, 그러니까는 유승민 대표의 표현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아닌 그 세력을 대체하는 제대로 된 개혁적 보수 세력이 돼서 결국엔 민주당을 심판하고 우리가 수권 정당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것인데 이제 호남의 이제 김동철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건 무슨 말이냐? 오히려 민주당을 우리가 대체해서 그럼 호남에서 당연히 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양당 구도가 되면 지난번 국민의당의 출연도 그랬고 그래서 민주당을 대체해서 결국에는 국정농단 세력인 한국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좀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함축적으로 좀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라면 또 차일 수도 있겠네 보면. 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태생적으로 국민의당은 뭐 민주당에서부터 태동이 됐고 저희 바른정당은 과거 새누리당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태동됐기 때문에 이게 정치 문화적으로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념적으로 어떤 정책적 아젠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나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다지 뭐 다른 목소리를 낸 내부에서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과거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그 선언문 비준 문제에 있어서도 초기에 조금 뭐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을 통해서 정리가 돼서 뭐 클리어하게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그래서 그러려면 국민이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돼야죠. 지금처럼 무슨 뭐 조금 뭐 이 보수니 진보니 이런 이념적 논쟁보다는 그래서 조금은 국민 속으로 지금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정책들에 대한 대안 또 안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그걸 인정해주는 저 바른미래당은 정책 정당으로서 그리고 민생 중심 정당으로서 아니면 굉장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젊은 정당으로서 아니면 공정에 대한 이슈나 아젠다에 있어서 오히려 뭐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정당으로서 뭐 이런 어떤 그 바른미래당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가운데 낑겨가지고 그냥 그 김관영 대표가 양쪽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뭔가 중재하는 모습 뭐 그런 정도의 이미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당명에 대한 인식도 좀 국민들한테 부재한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이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많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요. 보여지는 모습이 한계가 있는 게 요번에도 예를 들어서 5.18 망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야 4당이 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우리 가운데 낑겨서
민주당이 제안하면은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뭐 과거에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국정조사 문제에 이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하고 뭐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하면 꼭 한국당하고 목소리가 같으니까 우리 한국당을 따라가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언론에서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 수구적이고 꼴통의 저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우리가 개혁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정당을 만들었을 때 이 자유한국당은 소멸하고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국정농단 세력으로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당의 어찌 됐건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세게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에 묻혀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기에 한 부분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언론도 그냥 하나의 그냥 보수 전체의 정당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쪽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우리가 선을 긋고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이 그것을 저는 받아준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당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죠, 당연히. 한국당은 여전히 수구적이고 과거 냉전주의적인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 지향성은 새로운 시대의 남북관계 그 속에서 또 경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그런 경제 이슈들을 우리가 선점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만 한국당과 차별화되면서 대체하고 그리고 생각이 있는 또 합리적인 그런 보수 세력들이 우리 바른미래당으로 몰릴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이 연동형 비례제가 잘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이 선거제도라도 한번 변화를 줘야 결국에는 이 권력도 분점화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이 선후가 무엇이 먼저다를 논하기보다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당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다당제를 출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 과정에 연동형 비례제를 먼저 도입해보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양당제가 극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좀 타파해야 국민들이 결국엔 신뢰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뭐 더 잘 아시다시피 all or nothing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뭐 40%, 45% 지지를 받더라도 100을 다 갖기 때문에 나머지 상대 정당은 계속 반대를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5.18 망언 때문에 또 좀 떨어져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지도가 거의 30%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도 지난번 20대 총선 전에 10%에서 출발한 정당입니다. 김종인 대표 오고 나서 뭔가 뭐 변화가 있으면서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천 헛발질하면서 뭐 그것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또 지금의 한국당은 제가 봐서는 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아주 소수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총선을 치르면 저는 완전히 심판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TK에서만 일부 살아남아서 그것이 정당이 과거 무슨 저 충청도의 자민련처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국회를 상생의 정치로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진일보한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이것이 맞물려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유불리하고는 좀 무관하게 저도 과거 큰 정당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늘 대치 국면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정치 행태가 결국에 국민들의 불신을 낳게 된 거고 일을 안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생산적인 그런 국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의 권한과 행사를 통해서 책임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왜 참여를 안 하겠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의사결정하는데 내가 어떤 뭐 의견도 못 내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거는 여당의 책임으로 몰아세우고 무조건 반대하고 잘못되게만을 바라면서 그래야 내가 정권을 찾아오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이 대립 구도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대에는. 이제 국회가 뭐 국민들한테 너무 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정수 문제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인 고통 분담들을 통해서 그럼 지역구를 줄여 나가려면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뭐 지금 225대 75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한 걸음 나가는 것도 저는 유의미한 진일보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어요. 아니 그리고 당론이라는 걸 고민해 보지도 않고 본인들 개별적인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고 또 별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냥 내년 총선에 막연히 이길 것 같이 저는 그거 굉장히 큰 판단 미스다. 완전히 저는 뭐 말씀드린 말대로 한 개박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기들이 이긴다 생각하고 있어요. 총선에서. 뭐 이긴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막연히 그때 되면은 뭐 민주당의 실정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전멸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제 그런 어떤 것의 위기감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전 여전히 TK 중심 정당이라 저는 그것이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 안에서 대표님 아까 말씀처럼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인데 그 안에서 개혁적인 목소리, 소위 중간지대에서의 목소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내는 그룹이 있었어요. 늘 있었죠. 예.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당대회를 보고 아무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그리고 지쳐 있는 저 모습이 완전히 뭐 제가 봐서는 저게 어떻게 낡고 정말 거의 소멸해가는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뭐 그것은 뭐 제가 이제 다른 정당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그 과거의 보수 정통성을 갖고 있는 큰 틀에서의 어떤 보수 쪽의 이 진영에서는 참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문제예요. 우리 정치적으로 봐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것이 전 중요하다. 예. 그래서 중간 지역을 이걸 확장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됩니까? 예. 만약에 1대1 구도로 되면. 예. 그 뭐 태극기를 포함한 제가 흔한 말로 우리 지역에서 너 바른미래당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안 가냐? 그럼 10%로 지나. 30%로 지나 뭐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런 구조에서 그럼 내가 왜 내 소신과 내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예 내 소신껏 하고 그냥 꼬꾸라지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확장해봐야 저 상태에서 30% 못 넘긴다. 다른 특별한 대안 세력이 없는 거죠. 저 안에 그나마 뭐 그게 다 뭐 어찌 보면은 밴드웨건 현상으로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지금 뭐 소위 뭐 김진태 그리고 오세훈을 통해서 자기네 당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중심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황교안이 대세 아까 말한 여론조사 속에서 대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확 쏠려간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소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돼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돼도 별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왔다는 것이거든요. 조금씩 절박해지겠죠. 근데 여전히 저는 그 긴장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정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서 생길 때 저는 저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제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저는 정치적 감각이 있고 자문 그룹이 좀 훌륭한 그룹들이 있다면
그거에 방점을 두고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것은 소멸해가는 정당이 될 겁니다. 저는 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든 뭐 혁신 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이든 결국에는 성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소득 임금을 높여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저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뭐 양극화 그리고 근로자 간의 격차, 뭐 임금 격차,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 구조적 개혁이나 뭐 그 또 다른 어떤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필요한 것인데 임금을 높여서 성장으로 바로 연결시키겠다고 한 그런 좀 무책임하거나 뭔가 좀 전혀 좀 준비되지 못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또 시장이 그것을 수용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설 때 저 지역에 시장을 다 다녔는데 정말로 두세 집 건너서 한 점포가 비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지역에 있다가 몇몇 저 자영업자들 만났는데 난립니다. 예. 뭐 지금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조금만 기다려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망해가는데 가게문을 문 닫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야죠. 그리고 아까 말한 양극화나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것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으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임금만 높이면은 우리가 성장이 될 것처럼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